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시간입니다.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와 함께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갇혀있는 답답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조 대표님께서 주신 주간 핵심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주간 핵심 키워드, 종목에 집중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지수보다는 중소형주 종목 공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종목 얘기하기 전에요. 해외 증시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미국 지수도 갇혀 있고요. 유로존은 다시 스페인 문제가 좀 부각되면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외 상황 좀 봐주세요. 사실 오늘 이슈 자체를 종목에 집중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요. 네. 그 지수를 보지 말고 좀 종목을 보자 이런 쪽에 이슈를 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해외 증시나 국내 증시나 지수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종목은 또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아마 그 좀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매를 좀 괜찮게 하는 사람들은 뭐 일반 투자자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참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종목을 보면 참 재밌는 시장이 요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서 했지만 해외 시장 보면 모멘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예민수 앵커께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거의 1% 미만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QE3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을 물고 늘어오니까요. 이게 아직까지 시장에 있던 신뢰가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4분기하고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는 패는 다 이제 던져졌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정 절벽이라든지 푸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내년 1분기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경제 지표를 보면 25일 날, 26일 날, 27일 날, 28일 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준비한 자료 보시면 28일 날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소비 심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27일 날은 GDP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25, 26, 또 28, 27, 3일에 걸쳐서 주택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지표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QE3를 했을 때 사실 QE2하고 좀 다르게 QE2는 국채에 대한 무제한 매입, 네. 무제한 아니었지만 매입을 했고 이번엔 또 모기지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QE3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아니면 끌어올려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게 만들겠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아마 또 다른 경제 지표, 소비 지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택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중국의 PMI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는 좀 안 나올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지금 준비한 자료 보시면 중국의 PMI 지수가 9월달 전체적으로 또 2달 연속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자꾸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이다, 비빌 언덕이다라는 예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월봉인데요. 이걸 보면 저기 맥을 못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지금 대외적으로 나오는 게 7.5%입니다. 그러니까 7.5%를 어떻게 하면 맞추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7.5%가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숫자죠. 왜냐하면 수출이 막혀 있는 시점에서 예전보다 굉장히 저조한 시점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사실은 어떻게든 간에 부양을 해야 되는 시점이 7.5%지만 또 부양을 또 과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7.5%만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형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인프라 쪽을 투자하기보다는 내수라든지 소비를 좀 자꾸 올리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시장에서 계속 중국 얘기하지만 인프라 쪽은 거의 못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난주에 보면
어제도 보면 너무나 많이 올라갔던 화장품이라든지 소비 업종이 마치 뭐 불을 뿜듯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당분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되면 중국의 지수를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또 중국 관련주의 인프라 쪽을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내수라든지 소비, 그러니까 7.5%를 맞추기 위한 그런 어떤 수혜 종목들을 자꾸 선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보면 지수는 딱 갖춰져 있고 모멘텀은 별로 없지만 내부를 보면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에 갇혀 있지 말고 종목에 좀 들어가 보면 지금 장은 참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모멘텀이 좀 돌아서 준다면 좋겠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예. 어쨌든 세계 경제 또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봐주셨는데 국내 증시 환경 자체가 종목별로는 투자할 만하다 하셨습니다. 또 수급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외국인이 사지만 기관의 환매로 기관이 팔고 있고 기관들 자체도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큰 종목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들을 좀 공략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펀드 한매가 들어오니까 2,000선 이상에서 펀드 한매가 들어오니까 기관 입장에서 또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 중소형주 장세를 선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수익률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월별 시장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1월달에서 6월달까지 7월달에서 9월달까지 합해갖고 14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은 1조 3천억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코스닥도 보면은 그 기관들이 그 상반기에는 좀 팔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의 자금의 대부분을 보면 사실은 그 이번에 QE를 통해서 들어왔던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집중 또 환차익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거래 이런 쪽으로 지금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굉장히 탄력성이 좀 저하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탄력성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어제 시가총액 상승률을 보니까 요게 이제 어제 시가총액 1위에서 100위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을 보니까 어제는 그렇게 시장이 강하지 못했던 시장인데요. 보니까 여기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가 형광펜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몇 개입니까? 6개밖에 안 되죠. 나머지 종목들은 뭐 7%, 5%, 4%, 3% 마치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부분 다가 중형주입니다. 근데 어제 시가총액 하락률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에서 한 20위까지를 쭉 체크를 했는데요. 대부분 다 하락률에는 대형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 종목 간의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관의 펀드 환매가 중소형주 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는 좀 막혀 있지만 종목별로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수급 구조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해외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관이 2,000선 이상에서 펀드를 안 팔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이런 부분이 좀 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소형주 장세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걸로 보셨는데요. 문제는 범위가 좀 광범위하잖아요. 차라리 뭐 IT나 자동차가 간다 그러면 종목을 확 압축시킬 수가 있는데 중소형 장세가 오히려 이제 종목 찾기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좀 압축해 가면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지수 전망부터 먼저 하고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죠. 근데 10월달 지수는요, 제가 좀 보기에 약간의 어떤 밴드 폭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를 제가 1890에서 2040까지 지금 10월달 지수를 좀 버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는 한 30포인트 정도 잡고 있고 하락 쪽으로는 1890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 밴드가 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의 펀드 환매 준비한 자료 보시면 기관의 펀드 환매가 지수 상방에 대한 저항권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좀 차지에 좀 자꾸 이렇게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소형주는 굉장히 차별화돼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형태의 흐름을 보이는가 하면 예전에 SM이라든지 YG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화장품 업체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까지 굉장히 잘 갔던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9월 30일, 10월 초 정도 되면 한 템포 좀 꺾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잘 갔던 종목들 중에서 월봉 차트에서 2달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는 종목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먼저 갔던 종목이 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땡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미디어 관련주, SBS 미디어홀딩스라는 제일모직이라는 GKL 같은 경우는 또 경기방어주 중에서는 KTNG 같은 경우 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밑에서 초기 국면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대형주에서 주도주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주도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에서 주도주 변화를 좀 찾아보는 게 초기 국면일 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시장보다 약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은 아무리 낙폭 가대주라도 좀 건드리면 수익률이 좀 작을 것 같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저포의 시대가 아니라 고포의 시대입니다. 요즘 뭐 잘 나가는 종목들은 PER이 40배, 50배 가는데요. 그래도 또 치고 나가죠. 예,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